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8월 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44%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양증시는 약하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5,200억 정도 매도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2,80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2천억 정도 매도하였고 기관 투자자가 600억 매도하면서 마찬가지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500억 정도로 2,500포인트로 지금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인 반등이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염두를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옵션 만기가 끝났고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MSCI 리밸런싱과도 좀 맞물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부터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밤에 9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의 그런 이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런 것들 지표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코스피가 급락을 할 때도 그런 아래 공포라고 해서 미국의 경기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일본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버리면서 엔캐리 청산이 아주 과격하게 좀 나왔었는데요. 그 뒤로는 지금 이제 그런 이 알에 대한 공포가 좀 누그러들었고 일본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완충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하락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표, 밤에 발표되는 그 미국 지표가 좋게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내일 넘어가서 이제 시장이 다음 주에 안정화를 찾는다면 코스피도 원래 추세대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 수급은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 2,800억 매도했고요. 마찬가지 금융 투자가 며칠째 계속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옵션 만기까지 5천억 마지막까지 매도하면서 한 5일 동안 2조 5천억 정도, 3조 가까이 매도를 했네요. 네, 그래서 많은 물량을 단기간에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기 끝나고도 이 물량이 계속 이탈을 하는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745포인트고요. 지금 이제 마찬가지 코스피와 유사하게 바닥을 찍고 좀 이제 횡보를 하는 듯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이제 지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처럼 이제 시장이 좀 회복세를 보인다면 같이 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가 아마 9월일 것으로 유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9월 달에 바로 이제 코스닥 지표가 좋게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었다가 거기서 이제 그런 이제 아래 공포라든지 엔캐리 청산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커트라고 해서 0.5%씩 금리를 올해 3번 정도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이 유동성 공급이 엄청나게 또 진행이 되면서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이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었고요. 어제 나스닥은 1%까지 빠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케이도 오늘 0.7% 정도 빠졌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흐름을 보였습니다. 환율은 0.9원 정도 올라가서 1376원으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비슷한 구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두 번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이 환율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될지 아니면 금리 인하 때 이제 빅커트라고 해서 0.5%씩 금리를 떨어뜨린다라고 이제 그런 사실이 공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을 때 이 환율이 더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대해서도 시장이 과격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너무 많다라고 하면 또 시장은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반에 그 지표 좀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선물입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그 지표를 앞두고 보합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1%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기저기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고요.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75달러 수준,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2.08%로 거의 뭐 비슷하죠. 채권 가격은 3.9% 정도로 어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고요. 일단 전체적인 추세는 고점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9시 반에 발표되는 그 지표에 대해서 내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690원 상승해서 4% 정도 상승했고요. 17,54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방향과는 정반대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부터 힘을 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거래량 뭐 평소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17,640원으로 1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일별 거래량도 686만 주로 뭐 전날보다는 증가했지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래도 그동안 이제 급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주가를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주었고요. 그 코스피에 대한 급락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부분들은 꽤나 이제 많이 회복이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그 갭을 메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있었죠. 오늘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이 만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수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76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 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수급이 이제 오늘만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내일부터는 뭐 특별하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급에 의한 상승이었다면 내일부터는 특별하게 오늘처럼 계속해서 밀어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지 주가가 좀 움직일 것 같은데 그 수급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내일부터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장세에 좀 더 영향을 받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좀 더 민감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내일 뭐 전체적으로 급락을 하거나 혹은 뭐 급등을 하거나 여기에 따라서 좀 이제 이 지표도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움직임도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드만삭스가 뭐 76만 주 매수했다라고 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단기에 뭐 호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옵션 만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냥 기계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차트는 사실 뭐 더 볼 건 없고요.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7만 주 정도, 18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9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금융 투자는 뭐 코스피 전체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에서도 좀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투시는 8만 3천 주 정도 매수하면서 며칠 정도 계속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44만 주 매수하면서 만기를 이제 매수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매도를 좀 끝내고 다시 한번 매수세를 이어가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특별하게 움직인 종목이 물량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세로 전환했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급은 뭐 적절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옵션 만기가 아닌 MSCI 리밸런싱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이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좀 올라왔고요. 나머지 이제 이 다른 원전 테마들은 특별하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렇다고 뭐 두산그룹주 전체가 또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만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세가 내일도 이어지는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장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고는 이제 계속 늘어나기만 했는데요. 오늘은 174만 주로 오랜만에 공매도 장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자라고 하면 사실 만기일도 아니었고 그냥 월요일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화요일이네요. 근데 화요일에 이제 이 공매도 장고가 줄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7일, 8일에도 그 추세가 이어지면서 공매도 장고가 늘기만 했다가 다시 꺾인다면 저는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고 이제 빠져나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추세 한번 더 볼 거고요. 이 추세가 잠깐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아니면 이제 고점을 찍고 공매도 장고가 서서히 이제 줄기 시작하는지, 이 부분을 내일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장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장고도 뭐 최근에는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뭐 사실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상환이 20만 주 정도 2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 체결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132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대차 장고는 계속 가만히 있고, 공매도 장고도 늘어나다가 조금 이제 꺾이는 듯한 모습인데, 뭐 어떻게 되는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추정 물량과 거의 동일했죠. 당일 물량 동일했고요. 전날 매도했던 거 좀 메워주면서 21.3%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율은 뭐 지금 21%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쭉 이제 계속 올리면서 매수를 하던 구간을 끝내고 이제는 좀 유지를 하고 있다. 그 유지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세 차례 흔드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이 부분은 이제 그 증시에 대한 하락세로 좀 진행이 되었고, 그 증시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한다면 이 골은 충분히 메워줄 거다. 그래서 적절한 범위 안으로 다시 주가가 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특히 또 이 두산그룹주 전체가 최근에 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추가적인 소스를 뿌려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그게 8월 달에는 좀 이제 소식이 하나씩 오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올라간다에 계속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합병이 통과되든 말든 누군가는 지금 주가는 계속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증시가 반등할 때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적인 저런 이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때그때마다 대응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천천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그룹 전체가 합병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주주 서한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정 공시까지 했는데, 이번에 더 세게 나오는 모습이죠. 금감원장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합병 신고서를 무한 정정이 가능하다. 기업 M&A를 지금 이제 가로막겠다, 이런 취지로 좀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금융당국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제동을 걸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이죠. 원장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켓 합병을 이제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 방식으로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병이 지배주주 이익만 쫓아서 일반 주주들에게 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합병 자체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주 서한에 쓴 것처럼 원전에 대한 그런 시장 확대를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성 자산과 그런 이제 부채를 갚아가면서 원전 증설에 필요한 금액을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병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썼던 그 내용이 이 금융감독원장에게는 그게 아니라
이 지배주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한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일 그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이제 두산그룹 구조 개편과 관련한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지속해서 정정 요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정정 공시를 한 지 꽤 되었거든요. 충분히 지금 사회적인 이슈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 정정 신고서 읽는 데는 뭐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죠. 근데 그게 지금 그 읽어보고도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은 자기가 보았을 때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인 정정 요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무한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두산 그룹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정 요구가 갔을 때 이번에는 합병 비율에 손을 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정상적인 합병에 대한 이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을 합병을 해서 뭐 이제 시너지를 낸다. 그건 결국에는 그 시너지를 제대로 내려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떼올 때 그렇게 인적 분할해서 합병하는 구조가 아니라 좀 이제 이 금액을 자본을 조달하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실제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원전 건설을 공장 증설을 위해서 7천억 부채 상환하고 그다음에 현금 4,800억 정도 마련해서 실탄을 그 실탄으로 증설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미 현금성 자산 6천억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산 큐벡스는 그 합병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배당금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두산 밥켓도 지금 이제 매년 배당금을 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 뭐 이 1조 자체가 2024년에 반드시 필요하다가 아니죠. 이미 2024년에서 2026년까지 3년에 걸쳐서 2천억, 3천억 정도씩 계속 들어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 방에 그렇게 잔금을 100% 해가지고 한 방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제 선급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충분히 합병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원전 공장 증설에 있어서는 자금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입금 7천억 정도는 지금 당장 줄인다면 이자 발생 660억을 막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를 굳이 두산 밥켓을 떼가지고 이 660억을 장기적으로 보는 거, 근데 그게 꼭 두산 지주사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는 뭐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도권이 넘어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 금감 원장 자체가 지금 이 합병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다. 여론 자체가 이 합병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둘째는 회사 측에서, 사측 입장에서는 합병을 성공시켜야 된다. 그러면 뭐 좋은 논리는 다 붙여야 되겠죠. 좋은 논리는 다 붙여가지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소식을 낼 겁니다. 특히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이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높게, 적어도 매수 청구권 위에 형성이 되어야 주주들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이 주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1번, 2번 모두 우리에게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냥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윗분들이 움직여서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대로 우리의 가치 평가를 계속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 경영진을 옹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좋게 말한다라고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 기업의 기술력을 주목해 왔고, 이 기업의 기술력이 이제 산업의 그런 시장의 확장성과 만나가지고 이 두 개가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게 체코 원전 수주로 시작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주가는 생각보다 실망스럽게 움직이긴 했죠. 근데 그게 뭐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어서 그렇게 주가가 좀 눌러졌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보니까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원전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출국을 하였는데요. 한미 간 원전 분쟁이 실마리를 이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지금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제 원전의 포괄적인 협력을 위해서 나갔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에너지 등 현안이 있어서 미국 에너지부 등과 포괄적 협력차 입국을 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긴급히 일정을 조율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어떠한 협의 방안을 지금 확정짓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 주제가 지금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눈길이 갑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한국이 소송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 불가리아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폴란드 원전도 지금 우리나라 기자재 업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체코 원전도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뭐 로열티를 준다든지, 사우디 원전도 지금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2파전인데 결국에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로열티를 받는 그런 구조라든지, UAE의 추가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큰 프로젝트들이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는 막바지에 도달한 게 아닌가. 구체적인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이 기업들 간의 협의가 있어야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내용들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혹은 이전에 제가 추측을 했던 웨스팅하우스의 매각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얘기도 좀 기대가 되고요.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에게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추측은 추측대로 그냥 넘어가고 일단은 행복한 소식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큰 문제 없이 합의가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이번에 추가적인 합의로 소식이 들려올지, 아니면 뭐 그냥 잠깐 방문하고 또 다음을 기약할지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에 대한 기능을 뭐 일원화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효율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원전 수출 전담 기구를 단일화하겠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고, 아직은 확정된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잠깐 이런 것만 있다라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전 시장 외에도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적으로 하다가 이제 100% 자회사인 두산 지오솔루션을 설립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8메가와트급에 대한 수주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그 8메가와트급에 대한 입찰이 진행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이 풍력 경쟁 입찰 평가 항목을 비중을 이제 바꿉니다. 입찰가가 60% 정도 점수를 차지했었는데 이번에 50%로 낮추었고요. 산업 경제 효과를 지금 26%까지 높여가지고, 그리고 거점과 유지 보수를 또 8점을 주면서 상당히 이제 이 점수를 많이 높여 주었습니다. 국내 사업 실적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점수를 얻기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 이제 입찰가에 밀려가지고 각종 이제 값싼 중국
터빈 업체들에게 밀려서 많은 프로젝트를 뺏겼는데요. 결국에는 1차 이 몇 기가와트 정도 입찰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중국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터빈 기업들이 끼어들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빠져나오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응을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 시장이 지금 50조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8기 정도의 그런 규모다 보니까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려도 2030년까지 2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중이. 21.6%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까지 10% 정도 유지했던 그런 비중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1.6%가 계속 낮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어떤 한 에너지를 24년에서 30년까지 약 6년 만에 이 비중을 11.6%를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도전에 마주치는 겁니다. 해상풍력을 정말 틈만 나면 꼽아야지 이 수치를 달성할까 말까인데 마냥 이제 R200만 외치면서 이게 부족하다라고만 외치는, 그죠? 숫자놀이만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실상을 어떤지 현장을 나와가지고 둘러보고, 그리고 터빈 업체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런 이 고민을 들어주고, 우리나라의 이런 정책들이 어떠한 불합리한 점들이 있는지, 이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이 납품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가격 경쟁력이 밀리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R200을 외친다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무작정 그냥 원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R200만 외치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고준위 특별법 아직도 통과 안 되었고요. 그 특별법 계속 막아서 국가적으로 뭐 도움이 하나도 되지도 않는데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해상풍력 50조 어디서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현실적으로 다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도 굉장히 큰 도전에 마주치고 있습니다. 50조 깔아다가 지금 효율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죠? 지금 거기서 주장하는 거는 21.6%가 적으니까 저 50조를 100조로 늘리자, 이런 얘기잖아요. 6년 만에 100조 투입해서 다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좀 모든 에너지를 다 검토를 해서 탈탄소가 된다면 다 늘려가지고 일단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하나를 몰두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R200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요구를 한다? 그거는 그 기업이 요구를 한 거지 국가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R200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요구를 하나요? 뭐 이 유럽 정부가 R200을 요구하나요? 그 어떤 정부도 R200을 공식적으로 법화해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저렇게 법제화를 시켜가지고 R200을 안 하면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고, 원전 수출 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수출을 성공하니까 그 수출에 대해서 계속 폄하하려고만 하고 있고, 국내 원전 이제 잘 짓던 거 취소시켜가지고 계속 그 매몰 비용 발생시키고, 잘 커가던 산업 완전히 묵사발시켜가지고 젊은 인재들 다 나가게 만들고, 그죠? 그게 뭐 하는 상황인가요? 전혀 그 기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그리고 고준위 특별법 좀 잘 협의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웨스팅하우스 합의가 속 시원하게 좀 소식이 들려와서 우리나라의 그런 반대하는 이 세력들에게 좀 찍소리도 못하게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맨날 하는 얘기가 주재권 없어서 우리나라 수출 못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가능성만 제기를 하죠. 그런 이 얘기도 하지 못하도록 좀 잘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핵심은 지금 이제 경기 지표, 그죠? 경기 지표가 첫 번째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상, 이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글로벌, 이 거시적인 움직임이 지금은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로 가고 있는데, 그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엄청나게 빠르게 침체가 오는가, 거기에 대응하도록 이제 빅커트가 오는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두산에 대한 합병 이슈가 지금 이제 달갑게 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사측에서는 주가를 올려야 되고,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 금감원장이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우리에게는 양쪽 다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해외 시장이 계속해서 에너지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를 건드리고 있던 이 미국의 지재권 소송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떠한 협의가 나오는지 지켜보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제 옵션 만기 다음 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